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세도정치 시기 때 농민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었는가, 어떻게 살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68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 프린트는 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같이 생각해서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도정치 시기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도가들이 엄청나게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독점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매관, 매직을 하게 됩니다. 즉 관직을 사고 팔았던 것이죠. 관직을 그렇게 해서 샀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방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들였던 돈에 곱하기 X배에 해당되는 돈을 이때 당시에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바로 세금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치부를 나름대로 쌓아나가게 됩니다. 바로 전정, 군정, 환정, 즉 토지세, 그 다음에 군역세, 그 다음에 환곡,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신의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쌓게 됐던 것이죠. 바로 각종 수수료, 원래 정해진 세금에 각종 수수료를 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과 같은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하나 허류, 그 다음에 반백,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수령들은 자기들이 이제 안동김 씨라든가 풍양조 씨들에게, 즉 세도가들에게 갖다 바쳤었던 그런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금액을 백성들에게 뜯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백성들은 힘들죠. 문제는 세상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관리들의 과렴주구가 심각했는데,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 바로 자연재해도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자연재해가 많아지게 돼서, 예를 들면 헌종 같은 경우에도 헌종이 재위를 했을 때에 바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재해가 끊이질 않는 그런 사태가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흉년이 몇 년 연속으로, 한 6년인가? 연속으로 계속해서 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먹을 걸 못 먹죠. 먹을 걸 못 먹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돌게 됐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그냥 그것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옛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조금 심한 상황이 심각했었던, 옛날과 조금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건데, 거기다 플러스 갑작스럽게 서양 쪽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니들 뭐니? 하면서 서양의 배들이 조선에 오게 돼요. 문제는 이놈의 배들이 바로 조선으로 와가지고서 그래서 조선인들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근에 있었던 청나라라든가 같은 건 나라들은 이미 서양에게 전부 다 개항을 했었던 건 상황이었는데, 조선은 숨겨져 있다가 이때 가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서양이 이제 바로 이 조선과 같이 교류를 하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그게 아직 탐탁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방에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세도 정권은 이것을 그냥 싸그리 무시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 청나라의 수도가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른바 아편전쟁이라고 하죠.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었던 빽이 되는 그런 나라, 바로 청나라마저도 무너뜨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금방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했었으나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줄을 몰랐습니다. 이놈의 세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은 이제는 신을 믿어야겠죠. 바로 미륵신앙을 믿게 됩니다. 즉 궁예가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먼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 쪽에서는 바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미륵보살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때까지 구원하지 못했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미륵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지옥과 같은 이미 지옥이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지 말고 지금 좀 내려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미륵보살에게 빨리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스스로 미륵을 자처해가지고서 백성들의 열망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2의 궁예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되었을 때 풍수지리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얘기한 적 있었죠.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을 신라시대 때 들여왔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그분은 앞으로 평양지역, 평양이 아니죠 참, 개경지역,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년 동안 왕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0년 동안 바로 서울 지역에다가 바로 수도를 정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것도 얘기했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롭게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조선 왕조가 세워진 지 500년이 가까워 오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씨 왕조 이제 볼장 다 봤다. 별로 볼 볼이 없네. 그러니까 바로 정씨가 왕이 되는 것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예언서인 정감록이 이때 당시에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민심이 드디어 정부를 떠나가기 시작했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천주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천주교의 경우에는 바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생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했었던 크리스트교, 바로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를 빼앗겼었던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 쪽이 바로 동방에서 새로운 많은 신자를 얻게 됨으로써 그 세력을 회복을 하려고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을 동방으로 많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청나라, 명나라에게 많은 선교사들이 갔었고 우리나라의 사신도 거기에서 심심치 않게 바로 이 천주교 쪽에서 파견했었던 선교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왔었던 천주교와 관련된 교리서적들은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기네들의 교리서적, 즉 천주교 서적들 뿐만이 아니고 서양의 과학기술도 같이 소개시켜주면서 갖고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천주교 쪽에 있는 그런 서적들을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서양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학문에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바로 실학 같은 경우에 바로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서양의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서양의 학문을 일컬어서 보통 뭐라 불렀냐면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서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 서양과 관련된 모든 문화를 다 통틀어서 서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18세기 때쯤에 바로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었던 남인 계열 쪽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을 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실학자 중심에 해당되는 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이 천주교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종교 이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남인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실제로 천주교를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천주교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는가?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여기 보이다시피 평등사상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돼요. 즉 이때 당시 천주교는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실제로 자기네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신 앞에 모든 사람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신분제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특정 권력이 정권을 계속해서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었던 남인과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또 있다. 라고 하는 이른바 내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주장을 하게 되자 그러자 당시에 남인 정권에 소외됐었던 남인 계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사상이 주변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서 바로 일반적인 서민들과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특히 남녀차별,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던 여성들에게도 이것이 많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가 들불처럼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몇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 신앙을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 자체가 바로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이 제사 거부는 주님 앞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귀신 앞에 가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선 절대로 돌아가신 조상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앞에선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그것은 악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상신이 있고 악마한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효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을 지극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당시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혼을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바로 천주를 즉 하느님을 바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당시에 제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천주교의 공식 입장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교의 통치 이념이 뭡니까? 바로 성리학이죠. 그런데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효사상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천주교는 불쌍놈들의 바로 종교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신분 질서를 부정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신 앞에 평등하다. 양반, 왕,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노비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성리학은 신분제를 굉장히 옹호를 한 측면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천주교는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분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 것에 해당됐었던 바로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박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천주교가 너무 많이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었던 성리학을 부정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성리학을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통치 이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어서 천주교를 되게 많이 박해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색출해내고 그 다음에 죽인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남인 계열 쪽에 해당되는 신학자들의 상당수가 많이 잡혀가지고서 처형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학의 경우에도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학의 경우에는 창시는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처음으로 창시하시게 됩니다. 왜 이름이 동학이냐? 서양의 학문이라 볼 수 있었던 이 서학이라 불렸었던 천주교가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들풀처럼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 최재우 선생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겐 맞기는 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당시에 이 최재우는 어느 날 바로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의 신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 바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새롭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시는 바로 이 최재우 선생이 처음으로 이 동학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이른바 천주교에서 좋다고 생각했었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상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처럼 정확히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한데 바로 사람 속에 바로 하늘이 있다. 즉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늘처럼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인데 근데 그 사이에서 무슨 놈의 신분제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면서 당시 인내천 사상을 주장하면서 신분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활약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유교 쪽에서 말하는 그런 충사상을 많이 수용해서 그래서 이 동학의 이론으로 삼게 됩니다. 보국, 국가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서도 후천개벽, 즉 새로운 하늘이 개벽,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이씨 왕조가 망하고 또 다른 세상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선정부가 이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거기다 플러스 조선정부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었던 핵심 그 통치 이념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성리학은 신분제를 옹호를 했었지만 신분제를 보호를 했었지만 이 동학은 신분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조선정부에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동학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최재우라고 하는 분은 바로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제 혼돈 속에 빠뜨리게 만든다, 무지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최재형 선생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처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학은 잠깐 침체되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은 그 사상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왔었던 그 아들이었었던 최시형 선생이 바로 이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돼가지고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체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개화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8페이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사회 불안 속에서 민심이 동요하다. 먼저 본다고 한다면 1번 민심의 동요. 자, 별표 하나 쳐줍니다. 먼저 자연재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전염병 유행합니다. 동그라미 3번 뭐가 출현한다고요? 바로 서양선박이 출현한다고요.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도 불안해지고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는 모습에서 바로 새로운 세상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사상이 등장하게 되죠. 동그라미 1번에서는 바로 미륵신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게 제대로 된 예언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로 정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용의 정감록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등장하게 되죠.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천주교 별표 2개. 바로 17세기에 청나라를 왕래했었던 사신들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학문으로서의 서학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그라미 2번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남인 계열 실학자들에게 수용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남인 계열 쪽에 해당됐었던 그런 천주교 신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약전과 같은 그런 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정약용의 이제 형제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뭐 정약용도 천주교를 믿었다는 말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라고까지 얘기하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런 정약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남인 계열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주교를 믿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확산적인 측면에서는 동그라미 1번 평등 사상이 이때 당시에 이 천주교 사상의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빈칸에 적겠습니다. 천주 하느님 혹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주 앞에 만민평등을 주장했고 동그라미 2번 내세신앙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박스칩니다. 서민으로 확대 박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상황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건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 제사를 거부한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신분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신분질서.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동학에서는 상시에서는 동그라미 1번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바로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선생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서양 천주교와 서양 세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바로 서학과는 다른 천주교와 다른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와 다른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사회제도 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인내천사상을 내세워 양반 중심의 신분사회를 이때 당시에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인내천사상을 내세우면서 신분사회를 비판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바로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혹세무민의 종교 규정을 해가지고서 정부가 밑줄 칩니다. 정부가 탄압 밑줄, 다음 줄에 최재우 처형. 하지만은 그 아들이었던 누가? 바로 최시영 선생이 바로 이 동학을 체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농민들의 한거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건 사상이잖아요. 백성들도 당연히 정부에겐 처음으로 바로 나름대로 정부의 그런 잘못된 학정에 대해서 바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저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온건하게 나왔겠죠. 먼저 보이다시피 처음에는 소청을 하게 됩니다. 즉, 그 고을의 사또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게 돼요. 평소에 정해진 것보다도. 하지만은 사또의 명령은 곧 법이라서, 그래서 사또의 명령을 그동안 들어왔었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마을의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서 사또에게 마을 사람들의 대표로 가가지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이번에 세금 좀 많이 깎아주세요. 저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생각하다시피 사또가 세도가들에게 뇌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감히 평민이 사또가 하시는 일에 토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곤장을 때려버립니다. 때로는 곤장을 많이 때려서 아예 죽여버리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농민들의 호소가 통하지 않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민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벽서를 이때 당시에 쓰는데요. 마을 게시판 같은 곳에 가가지고서 몰래 가가지고서 익명으로, 지금부터 따지면 마치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몰래 익명으로 자기 막 그냥 이제 그 사람 막 욕하듯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벽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어느 고을의 어느 사또는 엄청나게 인격이 개떡 같은 놈이고, 그 다음에 집안에 엄청나게 재산 많고 백성들에게 가렴주고를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되게 많이 힘들게 한다. 이 나쁜 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몰래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이때 당시 사또 열받겠죠. 열받아가 쫓아가가지고서 바로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래 가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다 붙였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못 잡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굴할 바로 사또가 아니죠. 여전히 계속해서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가렴주고, 즉 백성들에게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뱃속을 챙기는데 되게 많이 열을 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너무 열받았던 백성들은 나중에 아예 어떻게 하느냐? 산 한가운데 쫙 올라가요. 그리고 마을에 사또가 이제 머물고 있는 바로 관악 근처 뒷동산으로 갑니다. 뒷동산을 가가지고서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사또가 있는 쪽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호! 보통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몰래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서 저 밑에 있는 그런 관청을 향해서 이 사또 개섹시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뭐 이렇게 욕지거리 막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또는 거의 그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욕지거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또 당연히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보조들을 시켜가지고 그놈 잡아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보조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 도망갔죠. 이런 식으로 산호 같은 그런 항거 방식을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했느냐? 거와, 즉 임금님에게 아예 호소를 하는데, 임금님이 이제 자주 옛날에는 정조라든가 영조시대 때는 격쟁이라고 해가지고서 임금님이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예 임금님이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도 되게 되자 아예 그냥 임금님이 잘 볼 수 있도록 남산 한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불을 올리면서 임금님 저희들을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임금님이 그걸 딱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서 사람을 파견하면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이때 당시에 사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탐관어리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아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예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관청의 농토를 빌렸던 것이라든가 혹은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토지를 빌려줬었던 그런 양반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을철에는 바로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이 소작료를 내는 것을 아예 거부를 해버립니다. 아예 단체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거부하면은 잡아와서 곤장을 때리면 되지만 그 마을 전체가 소작료 내는 걸 거부하면서 막 항의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들겠죠. 얘네들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 거기다 플러스 거세, 즉 뭐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세는 바로 뭐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이 야, 니 이제 세금 좀 내놔 이렇게 하면서 딱 오게 되면 꺼져 이씨 하는데 이 자식이 어디서 꺼져 하면서 이 사람 잡아가려고 하면 그 이웃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서 이방 니가 꺼져 혹은 관리 니가 꺼져라고 하면서 막 단체로 몰려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뭐 세금 못 거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막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의 불만은 쌓이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터진 곳이 바로 어디냐?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오랜만에 또 한번 그림 좀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자, 우리나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바로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서부터 여러분들 평안도 지역은 항상 차별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변방 지역에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반역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등장했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평안도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했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세도 정치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서 백성들을 너무나도 끓여먹는 그런 울거먹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자 백성들의 불만이 항상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야심을 품었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이 되죠. 이른바 그 지역의 몰락 양반 출신이었었던 홍경래라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바로 이 세도 정치, 이 순조가 이 홍경래의 난행의 경우에는 세도 정치의 처음에 시작이었었던 순조가 왕이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바로 이때 당시에 홍경래가 스스로 이제 군대 사령관을 자칭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가난한 그런 백성들, 영세농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자금을 갖고 있었던 상인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농토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상공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광산이 많이 발달하게 되자 이 광산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광산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설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세농과 상인과 광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홍경래의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이 평안도 지역의 일부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천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까지 실제로 이들이 장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군대를 파견해서 이 군대를 이제 이 군대가 뭐라고 할까,
출진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군대를 파견하게 되자, 그러자 이들의 군대들은 서로 이 정주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홍경래 군대 같은 경우에 뒤에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응원군들이 그다지 많이 몰려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정부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홍경래는 정부가 잡지를 못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홍경래가 죽었다고는 얘기하지만 홍경래의 시신을 정부군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했다고 한다면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홍경래처럼 까부는 놈들은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부가 바로 이 홍경래의 시신을 못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후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정부에게 불만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때 당시에 도망갔던 홍경래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조선정부는 당시에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을 알렸던 것이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 단계 등장에서는 바로 이제 이 임술농민분기인데, 임술농민분기의 경우에는 바로 강화도 도령이었었죠. 바로 철종이 왕위를 이제 이었을 때에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즉 수만 명에 해당하는 전라도, 경상도 진주 지역, 옛날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성 대첩 있었죠? 임진왜란 때. 바로 이 진주 지역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가지고 우리 세금을 더 이상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령에게 찾아가고서 제발 우리들의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령이 꺼져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했었던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농민들이 대거 열받아가지고서 대대적인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수만 명이, 수천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요. 근데 이 소식이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술농민봉기가 아니고 진주농민봉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봉기를 일으켰대. 근데 우리 동네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아. 우리도 일으키자. 우리도 일으키자. 우리도 일으키자. 우리도 봉기를 일으키자 하면서 순식간에 이 소식이 이 조선반도 전체에 퍼져나게 되면서 특히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은 좀 띄엄띄엄 있었지만 각 지역에 막 이렇게 이제 농민봉기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말 그대로 대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철종 때에 바로 권력을 잡았었던 세도 가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풍양조실까요? 바로 안동김씨죠, 여러분들. 근데 안동김씨 정부가 이것을 대처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조선 전역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동김씨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었던 왕, 바로 강화도령 철종이 갑작스럽게 짠 하고 나섭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 농민들의 상황을 알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새롭게 뭘 만들게 되냐면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딱 만들고, 그리고서는 바로 삼정, 즉 삼정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들을 바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농민들의 불만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농민들은 조선 정부에게 감동을 한 거죠. 와, 임금님께서 나서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단 말이야? 이야, 정말 감동인데? 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모든 농민분기가 한순간에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었죠. 그리고 의욕적으로 이런 개혁 정치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철종이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철종의 부하들이 바로 세도가들입니다. 걔네들이 그런 개혁을 제대로 수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한참 반란이 각 지방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통제를 못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철종이 짠하고 등장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백성들의 반란이 중단이 됩니다. 세도가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지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반란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도가들은 백성들 무서워가지고 개혁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반란이 농민봉기가 중단됐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개혁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개혁을 실시를 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각 지방에서 건의가 올라왔었던 내용 중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들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정부를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름대로 이 삼정지정을 통해 가지고서 개혁 정책을 열심히 펼쳐보려고 했었던 이 철종 왕이 될 때는 나무꾼의 몸으로 엄청나게 건강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국은 다시 한번 대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3학년 때 가서 배우게,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3학년 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정이정청 이외에도 이때 당시 정부가 했었던 그런 방식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입니다. 즉 어떤 지역의 관리가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 못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문을 듣고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른바 마패를 차신 분들이죠. 암행어사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가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지역의 수령들이 제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감시를 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일단은 당장 농민봉기를 잠재우는 게 중요하니까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안핵사라고 하는 그런 관리를 파견해가지고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을 이제 그 죄를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암행어사가 자기가 파견된 지역에 수령들과 같이 손잡고서 더 해먹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정부는 자기네들이 파견했었는 이 암행어사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암행어사를 감시하는 암행어사까지 파견할 정도로 이 암행어사 제도가 생각보다도 효율적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안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분노를 잠깐 잠재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 개혁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봉기가 잠재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안핵사를 더 이상 파견할 필요가 없고 바로 정권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지역에 파견했었던 그런 지방관이 쫓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바로 세도가들은 이 암행어사와 안핵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었던 그런 관리들의 그 빈자리를 자기들에게 또 새로운 세금을 이제 그 뇌물을 갖다 바쳤던 건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임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바로 이리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호랑이가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게 살만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세도 정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